여기로 떠나는 칠봉국도 여행 11월입니다. 11월. 근데 이 11월은요 다른 계절보다 영화 관객 수가 적다고 해요. 왜냐면은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화관이 좀 한산해져서 좀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 단풍에 또 억새, 국화까지 가을이 절정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행을 떠날 타이밍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행도 좋은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예. 바람도 너무 쌀쌀하게 불고 일교차도 커가지고 뭐 비염 같은 이제 환절기 질환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This is 건강 챙길 타이밍이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목이 너무 안 좋네. 오랜만이네요, 그거. 네네네. 또 김장철도 다가오고 있죠. 김장김치를 담그는 일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자 중요한 또 집안 행사기도 합니다. 이 야들야들한 수육에 갓 담근 김치를 싸먹는 재미도 기다려지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뭐 여행에 건강에 뭐 김장까지 11월 달이 되게 바쁜 달이네요. 챙길 게 많고.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시간, 바로 저희 7번 국도와 함께해야 될 시간이죠. 네. 효주 씨가 아주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자,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7번 국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게요. 오늘 첫 소식은 무리한 인터뷰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기원 씨 어디를 또 다녀오셨나요? 저희가 그 첫 방송할 때, 7번 국도 첫 방송할 때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맞아요. 그때 고성 속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산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속초에 직접 가가지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특집 방송도 마련을 했었죠.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그 이재민 분들의 모습을 또 보고 들으면서 저도 좀 공감이 되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이 고성 속초 산불이 난 지 벌써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이재민 분들이 또 임시 거처에서 지금 지내고 계세요. 아시겠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예,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재민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속초 장천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살짝이지만 둘러보신 것처럼 여기는 지난 5월에 마련된 임시 조립식 주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산불 피해 보상이 다 완료된 걸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 분들을 만나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물어보세요. 여기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네네. 이게 5월 30일 날 여기를 입주했어요. 5월 30일 날. 그 강원도 그때 4월에 4월 4일 날 불나고 예. 이제 이거를 시에서 이제 이걸 해줘가지고 5월 31일 날 여기 입주를 했어요. 네. 예. 선생님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예. 저 방 좀 잠깐 봐도 예, 될까요? 들어가세요.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널어나가지고 지금. 산불 때 예. 그때 그 트라우마, 그 놀라신 것 때문에 아직도 좀 마음이 막 그게 순간순간 잠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이 가슴이 후끈하면 일어나서 한 바퀴씩 저기 돌아야 돼.
아유 그때 생각하면 아주 캄캄하지 뭐. 그래도 지금은 조금 좀 나아졌어. 뭐라고 말도 할 수 없어. 그때는 말도 못했어. 말도 못하고 그냥 자꾸 이 양반 붙잡고 울기만 하고 이랬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말도 하고 이러고.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양반 평생을 살아오고 그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진이고 뭐고 싹 타고 뭐 이것저것 다 쓰다 보니까 이게 집을 지으면은 이 상태면 빚을 져야 돼. 네. 그래서 한전이 빨리 파업을 해서 우리가 좀 고통을 덜 받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까 합의도 못 봤어요. 네. 모든 책임은 한전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질적 배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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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네네네. 바닥만 따뜻해서 되는데 겨울에는 이게 얼어들지. 지금도 여기 그렇겠죠. 때도 추워요. 밤에는 계속 떼야 되는 거네, 그렇죠? 계속 난방을. 떼야 되는데 전기세가 이거 엄청나게 아, 나와. 이게 또 전기니까. 예, 전기가 돼서. 사 4월에 나오실 때는 그래도 이제 뭐 여름이니까 예, 옷이나 여름. 이런 부분이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겨- 입구나 그때 4월 달에도 좀 추웠어요. 그래 이제 입고 나오는 거는 나왔는데 한 벌씩만 그냥 입고 나왔지. 그러니까요. 신발 하나 신고 아무것도 못 가져. 겨울이 문제네요. 겨울에는 겨울이 또 아무래도 문제예요, 두꺼운 겨울. 옷들이 예, 예. 필요한데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뭐 친척집에서 다 이렇게 마다주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인데 예. 이부자리는 좀 주던 거만 이부자리 요거도 조금 두꺼운 게 몇 채 나왔어요. 몇 채 나오면 이제 창고다 놨는데 그거 덮어가지고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추워서. 여기다 그래도 뭐 뜨뜻한 걸 깔아야 되는데 뭐 매트가 하나 있노. 아이고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니까 진짜 막막해. 그럼 지금 여기에 그 다 거주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 일단은 제일 지금 문제가 김치냉장고. 예, 누가 그걸 좀 협찬을 해줬으면 아주 제일 좋겠다고 여기 사람들이 늘 모여 앉아서 그게 걱정. 돈은 없어도 그거를 뭐 여는 거는 안 사 먹어도 김치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라면에 드시든 그럼요. 그냥 밥에 드시든 예, 김치가 반 농사나 한 가지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문제래. 올 겨울에 예. 또 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그게 문제야. 예. 나는 내가 아프면 크리어 한저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저녁 먹고도 시간 있으면 운동 나가고 밤이라도. 뇌경색이 작년 10월 25일 날 그래 와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병원에 사천병원에 가가지고 곤체 가지고 한 게 오늘도 캄캄해서 이렇게 운동을 못 나가잖아. 밝은 날은 좀 나가는데 이렇게 침침하면 눈이 또 황반병성이 있어가지고 어두워서 못 나가요. 하여튼 이제 기운 내시고 예, 힘내야지. 이렇게 한 몸 번 잘 쉬었다가 추스리시고 네. 힘내야지 뭐.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아직 잊지 않고 도와주실 거니까요. 예. 도와주리라 믿고 살아야지 뭐. 예.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네,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십시오. 예. 예. 네, 기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민 분들의 걱정도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임시거처잖아요. 네. 임시거처기 때문에 부족한 건 얼마나 많겠어요. 이재민 분들이 좀 제일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 김치냉장고예요. 예,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겨울에 또 너무 추우면 김치가 금방 얼어서 못 먹게 되고 또 그러다 포근해지면 금방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밥을 먹으려면 또 한국 사람은 또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또 한 끼는 또 해결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김치 냉장고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또 난방 시설도 또 걱정입니다. 네.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 보니까 뭐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같은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또 전기 사용료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하루빨리 이거 보상을 좀 매듭 짓고 좀 새로운 보금자리로 또 이분들이 좀 들어가셔야지 이제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이 산불 피해 보상이 어서 이루어져서요.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산불 이재민분들이 추위에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꼭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환 씨가 준비한 소식을 만나볼 텐데요. 네.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왜냐면 저기 효주 씨가 안 놀아줘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 다른 친구들을 좀 사귀고 왔습니다. 그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으면 이제 금방 친해지거든요. 제가 그렇죠. 이번에 그런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일단은 저희 또래예요. 저희 같은 그 나이 또래에 또 예술이라는 이 공통 주제를 요거를 이제 같이 네. 이 공통 부모로 갖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베스트 프렌드 됐어요. 예. 기환 씨가 예술을 하셨다고요? 나 진짜 좀 삐질 뻔했네. 춤추고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생긴 거 자체가 예술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리 씨? 아이고 그래요. 우리 기환 씨 날로 늘어가는 이 뻔뻔함이 진짜 예술이네요. 네. 그쵸? 네. 어쨌든 우리 기환 씨가 이번에 또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임당생활문화센터 요즘 이곳에는 말이죠 아주 특별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과 에너지 파이팅을 그냥 한 바가지 담은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이 예술가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강릉에 대한 애정, 사랑, 아우 뿜뿜 그냥 요것도 그냥 한 바가지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청년 작가들의 꿈을 만나러 지금 출발해 볼까요? 강릉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임당생활문화센터 3층. 이곳에 프로젝트 2주라는 기획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주제도 의미도 특별한 이번 전시엔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이 함께 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전시를 꾸민 작가들을 만나봤습니다. 6팀의 작가들은 어떤 모임일까요? 저희는 이제 청년 작가로 구성되어 있고 릴레이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팀인데 지금 한 분만 지금 아쉽게 안 계셔서 못 보나요, 그분? 작업실로 가시면 됩니다. 네, 작업실에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주제가 이주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이주고 외지에서 강릉으로 오는 이주 이런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느낌이 그 이제 군대 전문 용어로 따지면 이제 그 짬밥 순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혹시 전시 순서에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짬수는 아니고요. 짬수는 네, 아니고 일단 신규 작가님이 네. 워낙 활발한 활동 보여주고 계셔서 일단 시작을 그렇게 신호탄을 쏘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저도 편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강릉을 픽한 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요? 네, 제가 원래 서울에서 6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러스트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먼저 1년 전에 이사를 오셨고 저도 이제 놀러 왔다가 강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턱대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들은 강릉의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일단 강원도라서 공기가 되게 맑아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고 그리고 저희 작업이 바다를 주제로 하고 있어가지고 바다가 앞에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강릉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좀 각 지역의 작가분들이 좋은 기회에 이렇게 전시를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좀 또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좀 새롭게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가들 사이에 교류도 있을까요? 다 이제 각 분야가 다른데 이제 보면서 좀 이런 색감을 사용하시는구나 뭐 이제 그런 기법 같은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가님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보니까 일단은 이 전시회가 대체 어떻게 기획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쪽에 지금 담당자님 계세요. 저기 다 쳐다보세요. 담당자님, 이거 어떻게 기획된 거예요, 이거?
강릉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 청년 작가들을 예술의 도시 강릉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청년 네트워킹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네. 그 작가들로 릴레이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가 첫 전시회가 되는 건데 그럼 요거를 뭐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실 생각도 있는 건가요? 네, 2019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청년들이 강릉으로 많이 모일 수 있게 내년, 후년 그리고 향후 길게 전시를 기획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갖고 강릉에 모여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 청년 작가들의 연결고리가 돼준 전시가 바로 프로젝트 이주.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교류하며 예술의 도시 강릉을 더욱 다채롭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들의 활동을 만날 수 있겠죠. 아시죠? 강릉의 양아들인 거. 이제 강원 도민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이 강릉의 따님께서 이 강릉의 양아들에게 친히 이 작업 공간에 와달라 이렇게 또 초청장 어디 있어요? 여기다 없는 걸로 치고 이따 치고 일단 근데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어디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이 더럽게. 이쪽이네. 어쨌든 이쪽으로 전시실에서 가시죠. 보지 못했던 김지수 작가를 만나기 위해 서부시장에 위치한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좀 넘게는 있어요. 네. 그럼 그걸 뭐 이렇게 팔기도 하시고 어디 전시도 하시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해오신 건가요? 예, 전시는 하는데 네. 파는 건 힘들어요. 아 그렇긴 힘들고. 네. 순수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술을 위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저도 정물을 처음 하기도 했고 계속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그림들을 그려왔는데 인물이나 아니면 뭐 전라 이렇게 몸뚱아리를 네네네. 그렸는데 지금 어떻게 이번에 네. 정물을 네. 접하면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다. 네. 살아가면서 네. 생기는 복합적인 것들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감정이라든지 네. 뭐 상처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고름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에 대한 아니면 뭐 사람의 그런 사람에 대한 기억들. 네, 기억, 흔적. 흔적. 네. 또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조용한 주택가를 두리번. 기환 씨, 뭐해요? 아니 그 심규동 작가님이 작업 공간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 근처까지 오긴 왔는데 대체 이거 어디 계신? 못 찾겠다 꾀꼬리 바운스 이쪽으로. 잠깐 신비주의 컨셉이에요? 왜 이렇게 집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에요? 좀 찾기 어렵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곳은 심규동 작가의 작업실. 어려서부터 살던 고향집인데요. 강릉으로 귀향을 결정하면서 2층에 새로이 작업실을 꾸몄습니다. 꿈을 찾기 위해 떠났던 집으로 다시 한아름 꿈을 안고 돌아온 셈이죠. 지금은 인물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 사진도 그 야외 말고 실내에서 좀 정적으로 찍으려고 하고 있고 좀 얼굴을 잘 예쁘게 담아 보려고 네,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원래 간호학 전공했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간호학 전공을 하다가 좀 저랑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휴학을 하면서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맞는 쪽으로 점점 찾아오다가 이렇게 된 거죠. 뭐 제가 특별히 어떤 분야를 정해서 이것만 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고요. 다양하게 찍을 생각이긴 한데 우선 저는 공간하고 사람을 좀 잘 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좀 강릉에 있으니까 강릉의 지역적으로 사진으로 어떻게 좀 이롭게 하거나 아니면 아카이빙을 하거나 이런 지역 작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어요. 여행의 추억을 담아 또는 그리웠던 고향의 품으로 강릉을 찾은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이곳에서 살게 돼 행복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나만의 꿈을 그려가고 있는 6팀의 청년 작가들이죠. 이들의 열정을 담은 프로젝트 이주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네, 프로젝트 이주라는 기획 전시를 만나봤는데요. 이 청년 예술가들이 강릉의 털을 잡고 즐겁게 작품 활동을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지역에 있다 보면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생계도 그렇고 전시 공간이나 또 뭐 기회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주는 이게 일회성이나 단발성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 작가들을 좀 지원하고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뭔가 좀 이색적이고 좀 색다른 작품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이주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시 정보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기획전시 프로젝트 이주는 임당 생활문화센터 3층 전시실에서 12월 21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작가들의 열정이 가득 담긴 작품들 꼭 한번 감상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효주 씨, 네. 그 소녀상 알고 있죠? 평화의 소녀상. 네, 그거 알고 있죠? 그럼요.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조각상이잖아요. 그렇죠. 제1호 조각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걸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는요, 총 5군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6번째 조각상을 이제 곧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동해시에서 지금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따끈따끈한 소식이 시청자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네요. 네. 또 우리 미래도 밝은 것 같고 그 평화의 소녀상을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는 소녀상이 있고 왼쪽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부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게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해결이 되더라도 우리의 그 뼈아픈 그 역사 우리가 잊지 않고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농촌마을은 아주 분주했습니다. 네.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느라 아주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삼척의 한 마을에서는 조금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다고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 이제 농부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그 나이가 어린 꼬마 농부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저기 효주 씨 잠깐 손 좀 이렇게 해봐요. 효주 씨 손이 굉장히 그 크네요. 한 300mm. 왜 작은 편인데요? 300mm 정도 된. 농담입니다. 손이 발이에요. 어떻게 300mm? 미안해요. 자, 어쨌든 이 꼬마 농부
농부들이 손이 굉장히 작아요. 이 고사리 손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또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그냥 야무지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마을 어른들이 다 단풍놀이 같대요. 그랬나 봐요. 왜 저 아이들이 농사꾼으로 이제 변신을 한 건지 좀 궁금한데 네. 자 황금빛 들판으로 꼬마 농부들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삼척시 오분동. 높은 산자락 아래 포근히 내려앉은 이곳은 삼척 남초등학교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죠? 왁자지껄 37명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곳. 모두가 부러워할 특별한 수업 때 즐기며 오늘도 건강하게 커가는 주인공들을 만나보실까요?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수업이 한창. 수업은 한마디로 꿀잼. 아, 재영이가 벌써 말해버렸구나. 네.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아서 노는 것보다 재밌답니다. 큰 학교에 있을 때는 한 반에 아이들 28명이었어요. 그래서 좀 모자라거나 늦는 아이들이 있으면 수업에 진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따로따로 봐주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반이 지금 5명이에요. 그래서 5명 아이들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도 시간 안에 충분히 돌봐줄 수가 있고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학교. 아니 그런데 학교에 논이 있네요? 오늘 우리 뭐 하려고 모였어요? 여배기 하려고 모였죠? 요즘은 학교에서 벼베기도 배우냐고요? 남초등학교라서 가능한 일. 골프 이름은 뭔지 아는 사람? 그럴듯한데요? 따라하세요. 홀태기. 홀태기. 지난 1년간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농사짓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쌀의 소중함과 농부의 고마움을 몸소 느끼는 시간들이었죠. 가슴까지 올라온 벼를 베기란 여간에서 쉽지 않은 작업. 하지만 어르신들이 일러준 대로 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생각대로 그대로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그래 하고 이랬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꾸 이 실험하면은 커갈수록 점점 잘 할 것 같습니다. 농사 박사님인 할아버지 칭찬도 받았겠다. 아이들 손이 점점 더 야물딱지게 움직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른들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어른들 구경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요, 학교가. 선생님이 이렇게 수가 작으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써주시거든요. 큰 학교에 있다가 큰애 같은 경우는 전학을 왔는데 큰 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솔직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 수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건 또 뭐죠? 풍악이라도 울리는 건가요? 근데 사물패가 아니라 락밴드입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들이 선택한 락밴드는 학교에서 인기 만점이죠. 강릉의 한 대학교에서 언니 오빠들이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참관해줬습니다. 봐봐. 마리아하고 끌고 난 다음에 여기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8마디 지나고 나서 멈춰버리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너무 빨리 시작하면 안 돼 또. 나중에 네가 힘이 딸린다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코치를 받고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는데요. 한음 좀 더 집중하는 아이들. 막 이렇게 다 같이 갑자기 막 메아리 치듯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아, 서로 마주보면? 아이들에게 꿈이 다양하듯 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인근 유리마을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선 뭘 배워보게 될까요? 나만의 컵을 만들고 있네요. 직접 그린 그림을 넣어 세상에 하나뿐인 컵이 탄생하는 순간인데요. 작은 학교이기에 이런 다양한 활동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땐 우리 학교가 다른 도시보다 작은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작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체험할 기회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목공 체험도 해보고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랑 뭐 워낙 격이 없어서 그런지 장난도 많이 하고 저도 아이들이랑 장난도 많이 하고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선생님.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스킨십도 자주 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있죠. 교실 안에서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체험학습 같은 걸 갖다가 또 이제 부모님들도 요즘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을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주변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일단 유리컵 만들기는 지금은 못했지만 재밌어 보이고 목공도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요 재밌었어요. 놀면서 자연스레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하나 더 배우고 그만큼 자라납니다. 아니 근데 여긴 또 어딘가요? 뭘 저렇게 보고 있죠? 삼청 남초등학교의 자랑 승마인데요. 오늘은 유소년 승마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학교 대표로 출전한 아이들 살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평소처럼만 한다면 훨훨 날아다닐 텐데 말이죠. 침착하게 말과 하나가 돼야 하는 시간. 다른 학교 친구들도 곧잘합니다. 승마는 아이들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동물과의 교감은 물론 신체 발달에도 그만이죠. 평소에도 승마 수업을 무척 좋아한다는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몇 년째 계속 학교에서 이렇게 승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점점 기량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이들 차례입니다. 떨지 말고 잘해야 할 텐데요. 사뿐사뿐 말과 호흡을 맞춰 한 발, 두 발 경쾌하게 움직이는 아이들. 동작이 커지고 자신감이 붙은 것 같죠? 기대만큼 침착하게 잘했습니다. 같이 해서 좋은 점은 협동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게 제일 싸우지 않고 열심히 한 저 이기게 박수를 주세요. 그럼요. 큰 박수 쳐줄게요. 잘했어요. 1, 2, 3, 4, 5, 6 하나 둘 셋 화이팅! 2위 삼청 남초등학교 김정혁, 한성현, 김영희.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단체전 2위에 올랐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삼청 남초등학교 아이들의 일상은 그렇게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마을 어르신들께 이 농사도 배우고 또 말과 함께하는 승마 수업도 하고 정말 아이들이 자연에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농사를 배우기 시작한 뒤로요. 온 마을이 북적북적 화목해졌다고 해요. 또 이번에 수확한 농작물은요. 온 이 마을 사람들이 나눠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마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5, 6학년 학생들 실력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각종 대회도 출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 강원도 대회에서도 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삼청 남초교 학생들이 나중에 뭔가 이제 훌륭한 승마 선수가 되지 않을까. 제가 또 백마 뛰거든요. 혹시 만약에 연습 그 말 필요하시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목말이라도 제가 어떻게 태워드릴게요. TMI네, TMI. 예? 진짜 TMI. 예, 백마띠. 예. 자, 어쨌든 우리 아이들 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또 꿈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MBC 강원영동 특집 다큐멘터리 숨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 숨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제작한 김인성 기자가 지금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면을 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큐멘터리 숨은 전국 어디에서나 있었던 6.25 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내용이고요. 예.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큐멘터리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숨은 좀 특이하게 인터뷰로만 기승전결을 이어간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저도 다른 방법으로 제작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뷰 하나하나가 다 같이 그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가급적이면 인터뷰를 최대한 살리자, 인터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전달을 해드리자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고 인터뷰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이 다큐멘터리 숨이 좀 더 지역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제주 4.3이라든가 엄청 큰 사건이었지만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큐멘터리 숨에서는 강릉시 사천면, 고성군 현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와닿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화면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다가 한 서너 가만히 뭘 가져왔어요. 근데 그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목을 잘란 거야, 인민군은. 강원도는 거의 수장입니다, 수장.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구월리 인근 백사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수장을 하기에는 너무 다급한 시간이면 인근 백사장이 그냥 그대로 묻었을 가능성. 강원도는 없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거의 학살 규모는 비슷할 겁니다. 충북 대략 지금 8,000명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원도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폭격을 해서 사람이 하루에 한 300명 죽고 그 어느 아이 하나가 구석에 들어갔는데 아이 하나가 살았어요. 학살된 굴이 있다는데 그 어디쯤 돼? 굴? 거기다가 되게 죽였다고 거기 있어. 여기 기차굴. 기차굴이죠. 여기 기차굴 여기 엄청나게. 지금도 있어요? 보여요?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 산 밑에 바로 저 산 밑에요. 네,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일반 주민들은 싣고 다니지 않고 군수품만 싣고 다니더라고. 설마 전쟁 나거리 생각이라는 건 조금도 뭐있지. 현남면 북분리에 사는데 저 6.25 날 새벽 4시 반 그때 우리 마당에 이북에서 박격포 와 때리는데 뭐 한국전쟁 초기에는 뭐 인민군이 급작스럽게 전면 남침을 했기 때문에 국군과 경찰이 후퇴를 하면서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를 먼저 학살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인민군이 이제 남한을 점령하면서 남한 점령 지역에서 후퇴하지 못했던 친일 관련자라든가 또 경찰이라든가 우리 청년단체 이런 사람들을 인민재판 형식을 빌려서 또 학살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 국가나 정부에서 이거를 찾지 않고 그냥 묻어 나간다는 게 너무나 좀 억울했죠. 저 나름대로. 한 70년 가까이 돼 생각해봐요. 그냥 완전히 묻히는 거지.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 죽은 마을에서 그렇게 학살되시면 그게 벌써 파헤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억울하지, 내가 볼 때는. 왜 각 웬만한 산골에 여보다 더 벽지도 면이면 면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역사 기록을 남겨야 안 됩니까? 근데 뭐 이렇게 됐으니 또 뭐 웬만한 사건은 그냥 많이 묻히죠. 그걸 어떻게 밝혀낼 도리가 없잖아요. 저희 힘으로서는 그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조사해보면 알지만은 제대로 했으면은 옛날에 다 이게 밝혀질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해도 알았으면 원이 없겠다 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자국 국민인데 그런 무모한 사람들을 참 참혹하게 학살한 그런 것들은 참 너무 억울해서 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우리 국군이 맞는지 참 너무 억울한 그런 물 당해서 지금도 그때의 생각만 하면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총살로 참 죽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증언들을 직접 생생하게 이제 듣고 오신 거잖아요. 그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 또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은데요. 이 얘기를 저는 쉽게 들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말씀을 꺼내고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담아뒀던 얘기를 꺼낼 때의 그 격한 감정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못하겠다고 하셔서 되돌아오고 또 되돌아왔는데 할 수 있겠다고 다시 오라고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담는 그런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고 이분들이 야 어떻게 이 말씀을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어둔 채로 이렇게 오랜 세월 70년 세월을 살아오셨을까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 다큐멘터리 숨의 제목도 제가 지었는데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입모양 그다음에 숨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 감정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격하게 내뱉는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대로 제가 이걸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작 과정에서도 그 숨소리 그다음에 거칠었던 그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결국에 다큐멘터리 숨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고요. 지금도 그 인터뷰 하나하나가 저의 또 저희 제작진의 그 가슴 속에 그 무게 그대로 들어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휴대전화로 직접 찍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그 격한 숨소리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한테 전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그 저희 회사에 이제 큰 카메라, 크고 좋은 카메라와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찾아갔으면 오히려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해주려다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시려다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앉아서 듣다가 급히 꺼내서 담아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랄까 또 그 순발력이랄까 이런 것들에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꽤나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화질이라든가 이제 방송 장비보다는 당연히 좀 못하죠. 그래서 제작을 해놓고 방송해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으로 제작을 하지 않고 만약에 더 크고 좋은 방송 장비 그리고 팀을 꾸려서 움직였다고 하면 아직도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큐멘터리 숨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죠. 어떤 자료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거를
증언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다는 게 일단 중요한 의미가 될 거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속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전국의 그 민간인 학살 관련 이제 유족들의 모임이 구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 100군데가 넘게 있는데요. 강원도에만 유족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유족들이 구성이 되려면 내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도 같이 겪어갖고 그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보상이라든가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족회가 구성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유족회를 구성하는 데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맙게도 이 다큐멘터리 방송이 나가고 삼척시 의회가 지금 영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제작을 해서 제가 그 관련 보도를 이제 뉴스데스크 강원 시간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외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건들이 있다면 더 추적을 해서 후속 방송을 보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인성 기자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바쁜 세상이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길을 주위에 좀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